아들과 며느리가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아들은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꼼꼼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며 세상 돌아가는 걸 흥미롭게 관찰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사회에 나가자마자 부동산 일을 택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마음고생도 심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다음엔 더 잘하겠지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성실함 덕분인지 아들은 금세 동네에서 신뢰받는 중개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일도 잘하고 참 괜찮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그냥 직장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자꾸 그 직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같이 점심을 먹었다. 내일은 고객 미팅을 같이 나간다. 어느 날은 그 직원이 야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며 안쓰럽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아, 저 아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며느리가 될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아들이 데려와 인사시켰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고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요. 그때 며느리는 단정한 차림에 또렷한 인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눈빛이 똑바르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말투에서 확실히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의 느낌이 났습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어디에도 기죽지 않는 말투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 5년째라 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냐고 물으니 사람마다 다른 사정을 듣다 보면 오히려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지만 생각이 깊고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가정이 뒷전이 되기 쉽거든요. 특히 부동산처럼 주말에도 고객 상담이 있는 직업이라면 부부가 함께 일하면 오히려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을 하며 서로 의지하고 결국 연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가족, 가까운 친지, 그리고 사무실 동료들만 초대했지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서약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겠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바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조금 쉬었다 하지 신혼인데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성수기라서요. 고객분들 일정이 다 겹쳐 있어서요. 그 말 속엔 미안함보다 일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부부는 평범한 부부와는 다르겠구나. 집보다 일이 우선인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열정이 더 큰 사람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둘 다 각자 맡은 구역이 달라지면서 점점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객 상담, 계약, 서류 정리, 현장 확인. 그렇게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엄마, 지금 고객 미팅이라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오늘은 외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바쁜 목소리였고 어머님, 요즘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런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손수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텅 빈 공기와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냉장고엔 먹다 남은 반찬통 하나, 식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집이 살아있는 집이 아니라 그저 잠만 자고 가는 숙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괜찮은 걸까? 서로 너무 바빠서 대화조차 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찬 가져다 놨어. 장조림이랑 잡채 있으니까 데워서 먹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 잘 안 들어가서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서 자면 그게 무슨 부부냐?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일할 때니까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일할 때니까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정보다 일을 택한 두 사람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그들의 관계에 어떤 금이 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게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그 빈집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해도 사람 사는 집이라면 생활의 온기가 느껴져야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집은 마치 새 들어 사는 방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냉장고 속에 남은 반찬, 식탁 위에 먼지, 벽에 걸린 결혼사진마저도 어느새 색이 발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바쁘단 핑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면 앞으로는 어쩌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얼굴 보고 밥 한 끼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비록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다시 관계가 단단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길게 울리더니 뒤늦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미팅 중인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 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요즘 얼굴도 못 보고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다. 아들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매물 때문에 주말에도 고객 상담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살짝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다음 주는 괜찮겠지? 엄마가 갈비찜이랑 잡채 해놓을게. 그랬더니 아들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좀 불확실해요. 이번 달은 거의 쉬는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들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이 많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고객 중심의 일이니까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건 그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같이 식사하자.
요즘 얼굴도 못 봐서.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소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매도인, 매수인 일정 맞추느라 주말에도 계속 현장 돌아다녀요. 죄송해요. 조만간 꼭 연락드릴게요. 그녀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피로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기에 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손에 들린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던 그 모습이 이토록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서로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만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조차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이토록 서운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부란 결국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밥상 앞에서조차 만나기 어려운 관계라면 그건 부부라기보다 동업자 같은 삶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한 번 더 거절당하면 마음이 더 상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그들의 사무실로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쁜 그들이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로서 마지막 예의이자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로는 도무지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걸 느꼈기에 결국 저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둘러 일어나 옷을 단정히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해도 그래도 한 번쯤 어머니가 찾아가면 반가워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북적였습니다. 예전엔 허허벌판이던 곳에 새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고 커다란 현수막에는 매매와 분양 광고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잠시 마음을 스쳤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벽면에는 계약 성사된 매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었지만 그중 한 직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말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안에 있나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직원은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외근 중이세요. 오후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오늘은 일정이 꽉 차서요. 아침부터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사무실 소파에 잠시 앉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계약서 파일과 부동산 지도, 그리고 고객 미팅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아들 이름이 몇 번 보였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지요.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부부라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득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정작 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점심을 지나 오후로 향하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여전히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들거리는데 그 따뜻한 빛이 왜인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마 늦게까지 현장에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전해드릴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뭔가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바쁜 시기라 그런가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거리감이 오래 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머릿속엔 온통 아들과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사무실 건물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오늘까지만 기다려보자. 다음엔 꼭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묘하게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느낌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명절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묵은 먼지를 털고 냉장고 안재료를 정리하며 예년처럼 갈비를 재워두고 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그랬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명절이면 집이 떠나갈 듯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가족이 함께 앉아 송편을 빚고 며느리도 와서 저와 나란히 전을 부치던 그 풍경이 그때는 그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날 몇 시쯤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손님 예약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둘 다 그날은 출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변덕이 심하고 명절에도 거래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하루쯤은 시간을 내어 얼굴을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래,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은 한없이 허전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재료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워둔 갈비가 더 이상 맛있게 보이지 않았고 손질해둔 나물도 갑자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냄비에 국을 끓이면서 괜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옛날엔 명절 하루 전부터 부엌이 북적였는데 그 말이 공중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고 불 위에서 펄펄 끓던 냄비의 김마저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 대신 아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시간 낼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들의 대답도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힘들어요. 명절 다음 날도 계약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투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절이 더 이상 가족의 약속이 아닌 그저 지나가는 달력의 한 장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날을 위해 정성껏 차릴 밥상이 이제는 누굴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며느리와 손주가 좋아할 반찬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젠 그저 조용한 냉장고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과거의 명절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전 부치던 제 옆에서 놀던 모습, 며느리가 처음 결혼하고 찾아와 상 차리는 걸 도와주며 웃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흐릿하게 스쳐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생계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온기를 이렇게까지 식혀버릴 수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엄마 잠깐이라도 얼굴 보러 갈게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밥상 위에는 여전히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밥 냄새조차 허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명절 특집 노래가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3개의 그릇 중 2개는 끝내 식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이웃집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돌아와 북적이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귀를 아프게 할 만큼 깊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명절이 이렇게 긴 하루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이 끝난 다음 날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못 가서 죄송했어요. 그런 인사 전화라도 걸려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투기라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서로 연락할 틈이 없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지금 고객 미팅 중이에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따가라는 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밤에는 꼭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엄마, 오늘은 이런 손님이 왔어요. 며느리랑 같이 야근했어요. 그런 사소한 대화라도 오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밝고 친절하던 목소리가 어느새 차분하고 딱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고 저와 대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동네 지인 중 한 분이 부동산 일을 하셨는데 우연히 저희 아들 부부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 며느리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다른 직원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며 어딘가 급하게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이상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둘이 같이 일하는 줄 알았는데 왜 요즘엔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없지? 그날 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종종 올라왔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며느리 혼자 현장 사진을 올리거나 동료들과의 회식 사진만 보였습니다. 그중엔 낯선 남성 동료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글 하나하나가 그때는 괜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요즘은 일이 전부네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믿음으로 남는다. 그런 문장들이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요, 어머님. 남편도 자기 구역 때문에 저랑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될까? 그제야 머릿속에서 무언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서 서로 다른 구역, 각자 현장, 그런 단어들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때와 달리 이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던 아이가 요즘엔 늘 피곤한 목소리로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가는데도 두 사람의 기척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집에 찾아올 기미도 없었고 전화도 줄어들고 심지어 서로의 이름조차 서로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관계라면 적어도 서로의 이름이 대화 속에서 오르내려야 하는데 이젠 둘 다 서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구나.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이 점점 커져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연락이 끊기다시피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끝내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바빠도 하루쯤은 안부를 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칠째 불안한 마음이 계속 가시지 않아 결국 저는 다시 그들의 사무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괜히 가서 오해만 더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더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는지 정말 단순히 바빠서 그런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다다르자 예전보다 더 붐비는 거리의 소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차량 경적,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부동산마다 울려 퍼지는 중계 방송 소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소리와 달리 싸늘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사무실 안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이어지고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거래 완료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지만 그 속엔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진도 며느리의 모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운터 쪽에 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오늘도 외근 나갔나 보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 다. 현장 일정이 있어서요. 요즘 거의 사무실에 안 계세요. 그 말은 지난번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지요. 하지만 웃음은 입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바쁘다며 다시 자리에 돌아갔고 저는 사무실 한켠의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가 쪽에는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직원 2명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관련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들려온 몇 마디가 제 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진짜야? 완전히 따로 산다던데. 그럼요. 다들 아는 얘기예요. 저 어머님 아들도 따로 나갔다잖아요. 그 부인도 이미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낸대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가 뒤통수를 3개 내리친 듯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부부가 매일 따로 일하니까 서로 다른 데서 사람 만나고 그러다 정이 식은 거잖아.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제 귀에 너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마저도 손끝에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쪽을 흘깃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이 제가 앉아 있는 걸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계신 어머님이 그 아들 어머님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싸늘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과 며느리의 웃음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직원들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맞바람 났다더라. 서로 따로 산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심장이 내리막길을 걷듯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려 해도 그 말들 속에 묘한 진실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짓눌려 버린 듯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들이 그럴 리 없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부부끼리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귓속말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말, 그게 늘 진실이던 적이 있었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쏟아지는 눈물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꽉 쥐며 겨우겨우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희미한 확신이 제 안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진짜 잘못돼 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문을 닫는 순간부터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무실에서 들은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따로 산다더라. 서로 맞바람 났다더라. 그 몇 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쳤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거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평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액자 속 얼굴을 쓰다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미소가 거짓이었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냥 직원들끼리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요즘 전화를 잘 안 받았던 이유가 그 때문일까? 며느리가 자꾸 목소리가 딱딱해진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까? 조각조각 떠올리던 모든 장면이 이상하게 하나로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커피포트를 켜고 물을 데우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국 물을 데우지도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직원들이 괜히 그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걸 알고 일부러 들리게 한 걸까?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느꼈던 작은 변화들이 모두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던 핑계,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말, 전화를 받지 않던 날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거리감,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설마 그게 진짜일 리 없다고 제 안의 어머니라는 마음이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결혼할 때도 진심으로 그 아이를 아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수십 번 불러봤지만 그 이름이 입안에서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아들의 다른 얼굴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밤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자꾸 그 말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말이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마치 스스로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손에 쥔 커피잔이 식어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소문이든 진실이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도 한참 동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느릿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불안을 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무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또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짜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혹시 그 애들이 단순히 싸운 건 아닐까? 잠시 별거하는 것뿐이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수십 번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아침, 그 생각은 여전히 제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겠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돌던 생각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그 소문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더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동안에도 이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수십 번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건조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이미 뭔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엄마 잘 지냈어요? 라며 늘 먼저 웃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그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말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아들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숨소리만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랑 며느리가 요즘 따로 산다는 말이 들리더라.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를 만큼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소문이에요. 엄마, 사람들이 괜히 오해한 거예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확신이라기보단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니?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억지로 차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로 그 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바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별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상했던 순간들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며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던 이유, 늘 외근이라며 자리를 피하던 태도, 며느리의 차가워진 목소리, 모두 그 말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밥을 지어도 냄새가 퍼지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마저 멀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거짓된 말이 귀를 때릴수록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허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이미 제 안의 어머니의 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방금 내뱉은 말의 떨림 속에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들은 그 미묘한 떨림이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창밖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엄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더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선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상처를 받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거짓보다 나았으니까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 끝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 한마디에 담긴 낯선 거리감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 다녀왔어. 그런데 거기서 너희 둘 이야기를 들었단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아이가 이번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숨 사이에서 저는 이미 답을 느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낮게 힘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도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짐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이
이 집안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후에야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랑 같이 살지 않아요. 이미 몇 달 됐어요.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말을 결국 제 귀로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저도, 그리고 그 사람도요. 그 한 문장이 심장을 찢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잇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단순한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적 없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니? 그 한마디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조차 가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그들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던 두 사람, 그 사진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미 몇 달 됐어요. 저도 그리고 그 사람도요. 그 말을 들은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묻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제 마음은 영영 평온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불러야겠다. 둘 다. 그날 밤늦게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며느리도 내일 저녁까지 집으로 와. 할 말이 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 위에 물 한 잔을 올려두고 그 앞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몇 번이나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시선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제 들은 게 다 사실이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각자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며느리의 표정이 차라리 담담해서 더 아팠습니다. 그녀의 눈엔 후회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입으로 말해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린 채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로서 너희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구나. 너희가 그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폭발했습니다. 한 집에서 일하고 한 입으로 밥 먹던 부부가 어떻게 서로에게 이럴 수가 있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가정을 이렇게 내던지는 건 죄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변명조차 하지 않는지, 왜 끝까지 그 얼굴로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고 그 결심이 제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을 하면서도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너희 둘 다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너희 둘은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나와의 인연도 오늘로 끝이다. 그 말을 끝내고 난 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겨진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잔해가 제 마음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나서 집안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동안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공기 속에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남이야. 그 말을 내뱉던 순간에 내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고 결국 식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내가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됐던 걸까? 왜 저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그 아이,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신은 채 엄마, 오늘은 내가 밥 차릴게요. 하며 웃던 얼굴, 그 순한 눈빛이 어쩌다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 며느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그 따뜻한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던 그날, 이 아이들이라면 평생 잘 살겠구나.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차가운 물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소리 없이 번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마치 내 인생 전체가 그 물속에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일에 몰두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그저 열심히 사는구나, 대견하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그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구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요즘은 서로 잘 지내니?
그 말을 진심으로 물어봤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눈앞의 풍경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에 젖은 결혼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내게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진심이었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됐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사진을 품에 안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잘못보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어머니의 울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았던 내 아들, 그 아이가 결국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게 남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결국 내 책임이야. 그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허용했고, 너무 믿었고, 너무 방관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몸이 축 늘어져 아무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가슴속 후회의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후회의 메아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감정이 하나로 섞여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 분노, 허무 그리고 죄책감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평생을 되돌아보며 모든 걸 놓아버린 채로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동안의 고단함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바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무너졌고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서류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고 준비해둔 땅 문서, 은행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유언장 초안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 재산은 더 이상 아들에게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정한 책임을 잃은 순간부터 이 돈은 내 손을 떠날 자격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재산은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시청 복지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을 채우고 있던 미련과 후회가 그 한마디로 조금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기부 상담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제 몫을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에 욕심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을 전부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두고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늦었지만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는 걸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이웃 노인정에도 자주 나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큰 재산을 정말 다 기부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못 되찾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되찾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아들을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미움으로 남기보다는 이제는 내려놓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조용한 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자.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며칠이 지나고 달력이 한 장 또 넘어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맑고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 한 켠에 아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서류였습니다. 이혼 확정 통보,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고 그 시간을 지나오며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이별의 준비를 해왔던 탓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을 내가 붙잡을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편지를 접듯 서류를 조용히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쩐지 오래 묵은 슬픔이 함께 흩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 후회와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괜찮다. 그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부 절차는 이미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은 전부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도장은 지난 세월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표시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낯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길가의 들꽃도 시장의 소음도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상이 이제는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건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 단순한 이치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차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지도 붙잡지도 않게 되니
세상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별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야 그 빛을 제대로 보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느라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지요. 이제는 그저 이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이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날 밤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남은 인생이 어떻든 며느리가 어떤 길을 가든 그건 이제 그들의 몫이라는 걸.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몫은 미움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야 한다는 걸. 그렇게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나를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한켠에 쌓였던 한숨이 조용히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그저 햇살 아래서 웃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히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고 고요한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잠이었습니다.